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밀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밀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려서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로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까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이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운동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하체 근육, 근골격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니즈가 많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데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니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을 당하게 되면은 신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도 매우 감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으셔가지고 한 번 다쳤었을 때 그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육량이 확 감소가 되고 회복 속도도 많이 늦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가지고 낙상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것도 낙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걸으시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워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체에도 힘을 줘야 되고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낙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고 다리 근육이 점점 퇴화를 하면서 낙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걷는 동작이나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다리에 힘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의 기능을 점점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했었을 때 다들 이제 말을 하시는 게 걷기, 오르막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기도 하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다 활동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한 환경, 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앉아서도 그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계단 오르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 무릎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운동들이 어르신들에게 앉아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도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주의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편마비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동작에 좀 제한이 많이 걸려요. 특히 오른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동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요. 각자의 그런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런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무릎이랑 그리고 이 대퇴 직근 쪽을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기능적으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앉아서 쉽게 그런 근골격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궁금한데 좀 몇 가지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리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는 것에 섰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뻗고 다리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제 5초 동안 그리고 된다면 10초 동안 이거에 힘을 주고 버티는 건데요.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하다 했었을 때 이 손으로 힘을 주고 있는 다리를 만져주면 좋습니다. 만져주면 이제 이 신경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힘을 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운동 같은 걸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식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하기 좋은 운동들을 한 10분 정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먼저 다리 운동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살짝만 조금 더 벌려주신 상태에 있으면은 배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도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펴고 버티는 겁니다. 저랑 같이 10초를 세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한쪽 다리, 이쪽 다리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만 더 하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가 막 떨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떨리는 거를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 다리도 해볼 거예요. 자, 두 손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다리를 조금씩 만져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선생님 이거 허벅지 뒤쪽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바른 자세로 할수록 뒤쪽이 당겨요. 왜냐면은 엉덩이가 뒤쪽에 가 있고 이렇게 쭉 당겼었을 때 유연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다리도 우리 어르신들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따가 또 같은 동작을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이제 뻗을 거예요. 다리를 뻗은 상태, 아까 했던 자세 있죠? 아까 했던 자세로 이제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나는 조금 힘들다, 이런 거 잘 못한다 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무슨 차이예요? 자, 아래 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다리를 세우면은 이게 쭉 지면과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위로 하는 거랑 이제 위아래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위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다, 나는 아직까지 기능이 좋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작들은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같이 한쪽씩 해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13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허벅지 위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허벅지 위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리를 움직일 때, 계단을 오를 때도 허벅지 위쪽부터 근육을 쓰면서 움직입니다. 허벅지 위쪽에 힘을 줘버릇해야 돼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 계단 오를 때 좀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릎에다가 힘을 주는 것부터가 통증의 시작이에요. 무릎의 역할을 다른 근육들이 해주는 것부터가 관절의 역할을 조금씩 덜어주겠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다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로 아니면 아래 위로 해보겠습니다. 자, 13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자, 엄청 아파요. 맞아요.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다리 근육은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데 좋은 점은 이게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안 힘듭니다.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조금 쉬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여기를 보통 고관절이라고 해요. 이 고관절이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기가 다치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아파요.
관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면은 여기만 좀 덜 쓰면 되는데 여기가 다치면은 앉아 있는 것부터 누워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의자를 앞쪽으로 살짝 나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놔주세요. 바닥에다가 놔주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다리를 쓰다듬을 거예요. 자, 쓰다듬을 건데 허벅지부터,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유연하신 어르신들은 발목, 발까지 가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쭉 갈 건데요.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뒤쪽이 당기면서 우리 유연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열 세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발목까지 가면 엄청 유연한 거예요. 넷, 다리까지 가면은 점점 늘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 동작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못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딱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쉬면서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자, 바로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다리 뻗어주시고 바닥에 놔주시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발목 안 되면은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쭉 해주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만져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몸에 벌써 땀이 다 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뒷다리가 쭉쭉 늘어나요. 이 유연성이 너무 중요한 게 어르신들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성을 쭉쭉 늘려줘 가지고 앉아 있어도 부담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 중에 하나예요. 자, 상체보다 다리의 근육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리, 이 종아리, 허벅지보다 엉덩이의 근육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이 허리 쪽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의 근육이 딱 잡혀줘야지 우리의 몸통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리 운동에서 엉덩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리를 살짝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 엉덩이를 살짝 뒤로 조금 빼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릎에 손을 얹고 무릎을 벌려줄 거예요. 자, 무릎을 벌려줄 건데요. 자, 쫙쫙 벌려도 우린 무리가 되지 않아요. 자, 벌어질 수 있는 만큼만 벌어지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서 해주면 좋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더 자극이 많이 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 거예요. 쫙쫙 벌려야 돼요. 쫙쫙. 자,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쫙쫙 벌려야 돼요. 둘, 옆 사람 치게끔. 셋, 앞으로 기울이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옆에 어르신들 탁
툭툭 칠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 우리 엉덩이의 튼튼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벌려버릇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힘을 쓸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자, 힘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할수록 또 힘이 쓰여져요.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힘을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리를 흔들어 줄 거예요. 자, 다리를 흔들어 줄 건데요, 자, 어르신들 지금 다리 이렇게 흔들고 있죠. 자, 흔들고 있는데 저랑 같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제일 빠르게 한번 5초간만 해볼 거예요. 5초 동안만 다리를 빠르게 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만 해도 힘이 들어요. 빠르게 하는 거랑 그냥 흔들고 있는 거랑 달라요. 자, 빠르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잘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몸에서는 알아서 움직여요. 자, 이제는 10초간 해볼 거예요. 10초간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자,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10초 동안 흔들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내가 벌릴 때 엉덩이 힘도 쓰고, 모을 때 안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쓰고, 모든 게 막 쓰면서 최적화를 시켜요. 몸이 알아서. 우리는 신경만 쓰고 있으면 돼요. 내가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겠다 하면은 몸에서는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동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동작인데요,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이라고 했어요. 자, 다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관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다리를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은, 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또 이쪽 근육 운동을 했고 이쪽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로, 자,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건데 또 달라요. 어르신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누우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엉덩이 또 뒤로 빼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할 거니까요, 천천히 하면은 더 힘들어요. 더 근육만 쓰고 더 힘들어지니까 또 10번을 못 채우더라도 8번 아니면 6번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다가 그만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10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다리를 더 들어줘도 좋아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엄청 힘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운동 막바지니까 힘들어야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지가 안쪽에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우. 그러신 분도 있었나요?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들은 보통 바지를 펑퍼짐한 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련된 바지를 입으시면은 운동 복장이 아닙니다. 자, 편하신 복장으로 운동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세련된 옷 말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 자, 송풍이 잘 되고 늘어나는 소재들 입으셔도 되고요. 운동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더 여유로운 옷을 입고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이 관절, 이 고관절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줘버릇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다칠 때
자, 누군가 갑자기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힘을 줘버릇해서 쓰면은 그 삐끗하는 가능성을 줄어들게 해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줄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주는 거 천천히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힘들죠? 힘들어야 돼요. 근데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의 힘듦이 딱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마무리라는 것도 이제 다리를 흔들어 볼게요. 자, 다리 흔들면서 또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리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 있죠? 손으로 이제 다리를 두들겨 줄 거예요. 자, 다리를 두들게 되면요, 근육이 놀래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근육에 힘을 주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랑도 비슷해요. 자, 두들겨주고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특히 우리 오늘 고관절 쪽을 많이 했어요. 고관절 쪽이면은 우리 허벅지에서도 위쪽, 이쪽을 많이 두들기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들겨주시고, 허벅지 바깥쪽도 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은 엉덩이 옆쪽도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자, 이렇게 두들겨주시면은 여기 다리 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때 힘들 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될 것 같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에 있었던 다리 힘주는 운동부터 했다가 못하겠는 순간부터는 안 하시면 되고, 힘주는 거 먼저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몸이 늙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기능이 저하가 돼요. 하지만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하더라도 다리 운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자, 저랑 같이 수업한 어르신들은 절대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다리 운동이 많이 중요해요. 자, 다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예방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성취감도 늘려가시고 점점 기능도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늦게 아니면은 안 생기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리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말고도 많은 동작들이 더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밑에다가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는 강사를 보내드려 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면 전부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매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사들이 갈 수만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매칭 도와드리겠습니다.